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무심코 달력을 보니 3월로 접어들고 벌써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주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늘 똑같은 계절의 반복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 채가 넘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전소시키고 깊게 핥히고 지나가버린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2달이 꼬박 넘었습니다.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거먹게 타들어버린 산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당시 기억이 여전히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전소된 집들 앞뒤로 돌아가면서 새로이 삐져나오는 초록색 새싹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의 투명할 정도로 깨끗한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언덕을 잡아줄 목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동안 한번 신경 써본 적도 없었던 파란 새싹이 앞으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주말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Waymo, Sextortion, Tesla Taxi Service, Wi-Fi Extenders, 그리고 한 번씩 갖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웨이모 아시죠? 바로 무인 라이드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LA가 아닌 오렌지 카운티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LA 다운타운에서 서쪽 산타모니카 쪽으로만 운영이 되는 이유이죠. 이것은 바로 알파벳 CEO 선다이 피차이에 의하면 현재 웨이모는 일주일에 로보택시 운영 라이드 숫자가 20만 마일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이모가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곳인 LA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일주일에 20만 마일 라이드 숫자는 불과 2년 전인 일주일에 1만 번에 비하면 무려 20배나 증가한 숫자이죠. 2020년 웨이모가 피닉스에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런칭할 당시에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피닉스에서 한가운데 중앙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막지역으로 넓혀 나갔죠. 그러면서 스캇스데일, 템피, 또 챈들러 지역의 대부분으로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피닉스 다운타운에서 템피에 위치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이스트밸리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2016년 당시 구글이 최초로 테스팅을 시작한 곳도 바로 애리조나 챈들러 같은 교외 지역에서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는 셀프 드라이빙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미니밴으로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만에 결실을 이룬 것이죠. 이렇게 LA로 범위가 넓어지고 작년 2024년부터 길거리에서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을 기해서요. 이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이 LA를 합쳐서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10만 라이드로 늘어난 것입니다. 당시 10만이라는 숫자는 놀라운 스피드로 늘어난 것이었고 이것은 회사 그때 당시 기대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웨이모는 수백 대가 넘는 흰색 제과 I-Pace 자동차 모델 군대로 늘어나면서 이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778대 이 로보택시가 주정부 퍼밋을 소지하고 운영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 시작해서 지난 8월 상업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 허용되면서 크게 확장된 웨이모는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운영을 하고요. 이제 LA 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운영에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이스트베이죠. 데일리 시티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프리웨이에서 테스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퍼밋은 나오지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태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자율자동차의 상업화로 들어오는 수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데 이 수입뿐만 아니라 경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알파벳은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몇 년간 추가로 50억 달러를 자율자동차 상업적 사업에 이 로보택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올해는 이 웨이모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이제 상업적 로보택시가 텍사스주 오스턴과 아틀란타에서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6년 초에는 마이애미에도 이런 로보택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년에 LA에서 그랬듯이 현재 텍사스주 오스턴에서는 여기에 관심 있는 커스터머들은 새로운 앱을 깔아서 오퍼를 볼 수 있으면서 웨이모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턴에서는 현재는 앱에 들어가서 라이드를 신청해도 아직은 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현실화는 기정사실이고요. 지난달 2월에 흥미 리스트라고 부르는 인트레스트 리스트가 런칭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름도 웨이모 운 우버라고 부르면서 이것만 보아도 우버와 웨이모의 파트너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버는 그들 자율자동차 디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버 ATG라고 불렀는데 그러다 2020년에 이것에 손을 떼면서 오로라라는 회사와 복잡한 딜을 체결하고 넘겼죠.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자율자동차 분야에서 웨이모와 우버는 최고 라이벌이었습니다. 한치 양보 없이 법정 소송으로 웨이모는 비밀을 우버가 훔쳤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우버는 합의를 했죠. 그 이후 우버는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는 로보택시 마켓의 위치를 확보해가면서 이 독단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왔습니다. 라이드 공유 서비스, 또 딜리버리, 트럭 비즈니스 등 14개 자율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는데요. 그 회사들 중 대부분이 이미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곳들이었습니다. 지난 12월 아부다비에서 WeRide라는 회사와 로보택시 라이드를 런칭했고요. 피닉스 지역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로는 우버 앱 안에 웨이모 자율자동차 옵션이 제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의 오스턴과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이 합의된 조건은 한층 더 독점적인 계획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앞으로 우버 사용자는 웨이모의 제과 자동차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동안 피닉스 지역에서 웨이모 자체 내 운영 중이던 것을 이제는 Move라는 이곳의 회사에 전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버는 앞으로 자동차 충전, 메인테넌스, 클리닝, 그리고 앱을 통한 모든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게 되고요. 웨이모는 기술적인 면이나 자율자동차 오퍼레이션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이모 로보택시는 오스턴 지역의 37마일 반경으로 시작하지만 그 면적은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라이드, 자동차를 타는데 내는 비용도 사람이 모는 우버 자동차와 똑같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율자동차, 이 커머셜 로보택시 운영에서는 웨이모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앞에 서 있죠. 크루즈 회사가 있습니다. 크루즈라는 회사는 로보 프로그램이 이미 중단하면서 이제는 Zoox라는 ZOOX라는 이 회사가 유일한 라이벌입니다. 최근에 Zoox는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에 자체 내 커스텀으로 제작된 로보택시를 내놓았지만 상업적으로 운영은 아직 멀었다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아무튼 요새 LA를 다니다 보면 옆에 점점 더 자주 눈에 띄는 자율 로보택시 웨이모 커버 지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렌지 카운티에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한 하이스쿨 시니어 제임스 우즈라는 티네이저가 있었습니다. 커믹을 상당히 좋아하는 전형적인 미국 티네이저입니다. 그는 조만간 가족들과 여행 계획이 서 있었고요. 바로 이것은 드림컨, 이 커믹북 컨벤션에 가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새 학기가 시작되고 3달 정도 지난 땡스기빙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17살의 제임스는 자살해버린 것이죠. 제임스의 부모는 충격에 빠졌고 슬픔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성장한 제임스는 정신건강에 문제도 없었고요. 학교 생활도 어떤 문제도 없는 전형적인 학생이어서 더 충격이 컸던 것이죠. 경찰은 제임스의 셀폰을 조사하던 중 제임스가 돈에 연루된 엄청난 섹스토션에 빠져있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범죄는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재정적인 요구를 듣지 않을 때 피해자의 아주 개인적인 것들로 위협을 하는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현재 북미 지역에서 어린 티네이저들을 타겟으로 겨냥하는 가장 빠르게 커져가는 사이버 크라임입니다. 주로 대상이 13살에서 17살 사이 소년들이 흔한 타겟입니다. 가장 최근 FBI 수치를 보면 지난 2022년 이후 최소한 30명의 티네이저 보이들이 사망했는데 이 모두 섹스토션에 연결됐습니다. 이 엑스토션이라는 강요한다는 그런 단어에다가 앞에 섹스를 붙여 만든 단어이죠. 이런 섹스토션의 피해자들은 그리고 자살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이런 사람들과 이 10개 넘는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것들을 보면 이들을 협박하기 이전에 아주 철저하게 신뢰를 얻는 데 총력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엔 이것을 형성되면 온갖 종류의 협박을 동원해서 티네이저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티네이저들의 부모 말에 의하면 협박을 받고 단 24시간 안에 자살로 사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제임스의 경우를 보면 가해자 협박자는 제임스의 알몸 사진 누드를 소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누드 사진을 퍼뜨리는 것은 형무살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요. 너의 부모는 이런 사실에 아들에게 실망할 것이고 학교에서 트랙 선수 생활도 끝이고 대학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시간 동안 가해자는 현 상황에 당황과 시급함을 주입하려는 이유로 티네이저가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도움을 청할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아주 전략적으로 200개가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주 선량하고 순진한 티네이저 여학생으로부터 접근이 들어옵니다. 그 메시지도 헤이 하면서 네가 추천되는 친구로부터 너의 페이지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네 사진 너무 귀엽더라. 킥킥 이렇게 웃음소리까지 묘사하는 이모티콘도 첨가합니다. 이러면서 가해자는 상당히 신뢰를 쌓고 깊숙이 가까워지는데 주력합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은 자연스럽게 섹슈얼 토픽으로 발전해 가고요. 여학생으로 가장한 누군지 모르는 누드 사진을 보내고 피해 학생의 누드 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곧장 조금 더 시큐리티가 강하고 프라이빗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냅챗이라든지 왓츠앱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 1, 2분 안에 완전히 톤을 바꾸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티네이저 누드 사진을 소셜미디어 내 모든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너의 누드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추가 협박하고요. 성범죄자, 섹스 어펜더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24일 미시간주에 사는 17살의 티네이저 조던 디메이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한 예쁜 여학생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에서 왔는데 지금 조지아에서 학교를 다닌다면서 두 학생이 공통으로 아는 이 뮤추얼 프렌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뒤 두 사람은 아주 프라이빗한 사진을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얻고 나선 대화의 톤이나 방향은 급속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배후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범죄자들은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으로 엄청난 돈을 조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페이먼을 하려고 모아둔 $300를 조던은 보냈는데요. 더 추가의 돈을 요구한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지 단 6시간이 되던 새벽 3시 45분 조던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티네이저 소녀로 가장해서 메시지를 보낸 배후의 범죄자들은 사뮤엘 오고시 또 샘슨 오고시라는 나이지리아 출신 형제입니다.
이들은 결국 2024년 9월 유죄가 선고되고 17년이 넘는 형량이 선고되고 이들은 나이지리아로 도망쳐 있던 상태에서 범인 인도 조약, 엑스트라디션으로 미국에 돌아와 형사리를 시작했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이들은 조던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티네이저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FBI에 의하면 섹스토션의 시도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나 아이보리 코스트 같은 웨스트 아프리카 국가들, 또 필리핀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추적한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자들을 추적해서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티네이저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님들은 아들이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한 피해 티네이저의 어머니인 제이미 씨는 이분 본인 자신이 라이센스를 소지한 멘털 헬스 카운슬러입니다. 아들과 많은 대화를 늘 주고받았던 엄마인데 이러함에도 아들은 사망했다면서 이 선량한 어린 이 티네이저 뒤에는 이 존재는 뺏어간 범죄자는 성인이었다고 분노합니다. 이렇게 섹스토션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어진 케이스들의 대부분이 이 첫 번째 접근에서 자살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유로 부모님들이 이 변한 티네이저의 사실을 전혀 눈치채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조심하라는 부모의 충고는 이제 아주 오래된 구식 충고라고 합니다. 이제는 AI의 발달과 이 스캐너들의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하면서 진짜와 구별이 어려운 페이크 이미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지를 보내지 않은 티네이저들의 이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설상 자녀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부모에게 꼭 다가올 수 있게 각 가정마다 이런 신뢰를 만들어 놓는 방법 외에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협박을 받는 티네이저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거의 매일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론 머스크. 그의 회사 테슬라도 조만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완전 자율자동차 테슬라로 상업용 택시 서비스를 런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퍼블릭 유틸리티스 커미션에 그들 자동차 안에 승객을 태워서 이동시킬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는 운전자 없는 자율자동차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퍼밋이 주어진 상황인데 단 운전대 뒤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로 퍼밋이 승낙된다면 승객이 테슬라 택시를 부를 수 있고 무료 서비스로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이번 캘리포니아주에 제출된 애플리케이션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자율화된 자동차를 전국에 운영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슬라 회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캘리포니아 퍼블릭 유틸리티스 커미션에서는 이 테슬라의 이런 퍼밋을 고려 중이라고 in consideration이라고 확인해 주었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테슬라는 동시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곳의 장소를 잡은 이유는 여기가 캘리포니아 주보다 제재 사항이 한층 더 적은 이유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운영 중인 구글이 소유한 웨이모 운영이 승인되는 과정에 엄청나게 길고 힘든 과정을 피해서 테슬라는 이 텍사스주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런 발표는 아무래도 현 트럼프 정부 내 정부 효율성이라는 도지라는 부서를 움직이면서 큰 영향력과 파워를 갖게 된 머스크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번 퍼밋을 얻게 되는 절차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적인 단계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려하는 것은 도로에서 안전도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 지난 최소한 10여 년간 머스크는 테슬라는 운전자 없는 자율 자동차를 런칭한다는 주장을 늘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이 한층 더 자세하게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테슬라 모델 3와 Y를 이용해서 100% 완전 자율 운행을 2025년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운영을 기대한다고 강조해왔죠. 일론 머스크의 야심은 주정부에서 허용되는 자율 이 로봇 택시를 한층 넘어갑니다. 작년에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이름도 테슬라 사이버 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예 자동차 안에 핸들이죠. 스티어링 휠도 아예 없고요. 엑셀러레이터, 이 가스 페달도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동차로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로봇 택시를 도로상에 하루빨리 내놓으려는 머스크의 의지를 두고 안전도 전문가들은 현재 그의 도지에서 위치가 두 개의 중요한 사항들이 서로 상반되는 이 conflict of interest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가 선출되기 직전에 머스크는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율 자동차를 승인하는 연방정부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도지는 자율 자동차의 규율을 정하고 적용하는 연방 부서팀을 거의 절반을 해고하고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이 중에 하이웨이 안전도를 담당하는 부서죠. NHTSA도 전체 10% 감원이 되기도 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야말로 테슬라 자동차 안전도를 조사하는 책임이 주어진 부서인 점에 의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서 NHTSA는 이미 테슬라 100% 자율 자동차 충돌 사고 4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자율 자동차 기술의 안전도를 두고 의문을 가졌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케이스는 71살의 여성의 사망이란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는 오랫동안 이어진 테슬라 시스템의 안전도를 추적하면서 상당수의 사고와 사망 케이스의 연관을 보여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 자동차가 도로상 안전도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실 이루어온 연방정부 에이전시 차원의 조사는 한층 지금 보면 기술 면에서 초보 단계였던 테슬라 소프트웨어죠. 오토 파일럿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 새로운 조사 타겟은 완전 자율운전하는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테슬라는 완전 운전자 없이 자율 자동차는 어디고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주장하고 광고까지 요새 동원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NHTSA는 아주 까다로운 모든 가능성의 조사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미국 내 대부분 테슬라 자동차에 Full Self Driving 옵션이 available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따져보면 이것이 한 240만 테슬라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모든 테슬라 소유자들이 이런 Full Self Driving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첫 번째 4분기 동안 테슬라 주인 중 절반 정도가 이런 FSD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패키지는 보통 $8,000 또는 한 달에 $99씩 내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토 파일럿이나 Fully Self Driving 두 개 모두 자동차를 100% 자율 자동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토 파일럿은 요새 대부분 테슬라의 스탠더드로 따라오는 것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발달된 크루즈 컨트롤 정도입니다. 잘 보이는 도로에서 자동차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반면 Fully Self Driving은 자동으로 운전이 되면서 하이웨이에서 레인 체인지도 가능하고요. 도시 도로상 조절되고 이 스탑 사인, 스탑 신호에서 멈추면서 한층 더 발달된 것이죠. 현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 법대 매튜 웬슬리 교수는 말합니다. 이분은 사거리, 인터섹션 기술과 법에 초점을 둔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현재 자율 자동차 기술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 한층 더 많은 이 고도의 높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최고도 기술에 의존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뒷걸음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요.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면 자율 자동차 산업계는 이 고도의 기술에 의존된 것이 아니고 몇몇 이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이라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미가 짙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집안에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시그널이 약해서 또는 인터넷 커버리지를 높이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까 하고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구입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양한 익스텐더를 다 테스트해보고 내놓은 결과가 나와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입하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네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익스텐더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 알고 보면 와이파이 기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익스텐더 문제점들을 보면 이 익스텐더도 물론 와이파이 시그널 인터넷 라우터에서 받습니다. 이것은 메인 라우터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시그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위의 시그널 강도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스피드를 높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스피드를 줄이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익스텐더를 통한 스피드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의 라우더에서 거리, 또 중간에 방해물이 있는 경우는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스피드도 낮은 데다가 이 레이턴시라고 그러죠. 이 지연되면서 인터넷에서 동글동글 가운데 도는 이런 것을 높이면서 이 온라인 게임을 한다거나 또 비디오 통화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텐더는 어떤 다른 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메인 라우터와 연결이 되면서 이 밑에 줄 긋고 EXT라고 나오죠.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텐더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이것은 메인 라우터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대부분의 익스텐더는 이 집에 있는 전기 아웃렛에 꼽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서 이 최고 와이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위치상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익스텐더의 종류와 가격대도 큰 차이가 있으면서 이 값이 저렴한 종류는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너무 나쁘고요. 조금 좋은 종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추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좋은 레벨의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사용해야만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예 중에 하나가 집안에 흔히 이 데드 스팟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죠. 그 장소에는 다운로드 스피드를 높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것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의 맨 뒷방에 거기서 TV에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종종 버퍼링이 일어나는 경우, 또 앞에 말한 대로 온라인 게임이나 비디오 셀, 콜 등 스피드와 레이턴시가 중요한 곳이 아닌 곳에서는 익스텐더가 추천되지만 추천되지 않는 장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익스텐더를 고를 때요, 특히 듀얼 밴드 와이파이 6 라우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익스텐더도 메인 라우터와 같은 브랜드를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익스텐더는 적절한 라우터와 잘 묶여진 경우에는 메쉬 같은 아무래도 좋은 퍼포먼스 가능성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테스팅을 거친 결과 제일 좋다고 추천되는 익스텐더 이 브랜드 네임 리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etgear EAX15라고 하는 것인데요. 약 $1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듀얼 밴드 와이파이 6 익스텐더이고요. 5GHz 밴드에서 작동을 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집안의 데드 스팟 같은 경우에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Linksys RE7310인데 이것도 약 $100 정도이고요.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우터가 Linksys인 경우에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것을 쓰라고 합니다. 이것도 듀얼 밴드 와이파이 6 익스텐더로 좋다고 하고요. 범위나 스피드에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TP-Link RE715X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약 $120 정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스피드가 빨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TP-Link 라우더는 중국 정부와 연결된 사이버 어택에 결부된 이후로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라우더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걸 다 따져보시고 그래도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고려하실 분이라면 어디 위치에 놓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인 라우더에서 떨어진 범위도 중요하지만 강한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현재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맨 끝 가장자리에 놓을 경우에는 좋은 스피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인 라우더에서 중간 정도 떨어진 거리가 좋다고 하고요. 다양한 다른 장소를 테스트해보고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다 혹시 익스텐더에 안테나가 따라오는 경우라면 안테나를 옮겨가면서 테스팅해보고 정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익스텐더가 아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구입하기 전에 이것부터 시도해보라고 하는데 라우더는 원래 와이파이를 동그랗게 원형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집안에 라우더가 가능하다면 중앙에 위치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라우더를 높은 위치를 고려하라고 추천합니다. 현재 라우더가 집안의 한쪽에 치우친 곳에 있다면 이 가운데 중앙으로 옮길 것을 추천하고 어떨 때는 이것만 해도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현재 라우더를 움직이기 힘들다면 높이를 조금 높여보시면 포지션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또 오래된 라우더는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5 이상 오래된 것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 라우더에 $100 투자하는 것이 와이파이 익스텐드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추천되는 것 중 하나로 이름이 Mesh 시스템입니다. MESH인데 Mesh 시스템은 셋업도 간단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익스텐더 시스템보다 한층 더 스마트하고 더 작은 사이즈라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결국 다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와이파이 익스텐더가 집안의 와이파이 시그널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집안에 한층 더 넓은 면적에 제공하는 정도가 별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하루 직장에서 일할 때도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 가장 한복판에 서 있는 셀폰 사용에도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본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요새 셀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셀폰 앱들로 커피를 오더하고 소셜미디어 피드를 하루 내내 확인하고 또 셀폰으로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새로 올라온 뉴스 아티클을 열심히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잠자려 침대에 누워서도 셀폰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놀라운 것들이 아니죠. 이번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셀폰과 인터넷을 블락했을 경우에 나타난 변화가 놀랍게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 90% 이상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한층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University of Texas 어스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팀의 멤버인 사이콜로지스트 에이드리언 월드 씨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한층 더 좋아져 있었고 이 전체 웰빙도 좋았고 집중력도 한층 더 날카롭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18세에서 74세 사이 467명이 참여했는데요. 현재 모든 곳에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부작용을 알아내자는 이유로 시작된 연구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인 중 90%가 스마트폰을 소유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손가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슈퍼컴퓨터에 의존해 살고 있는 현실이죠. 현재 나이가 38살인 월드 씨는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어린 시절 자랄 때 다이얼을 돌리던 전화기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인터넷이 집안에 있었지만 집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만 인터넷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화를 누구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만 가능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소셜미디어도 스크롤링도 쉽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 셀폰으로 스트리밍 쇼를 본다는 것,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팀은 세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웰빙, 또 mood, attention 집중을 측정했는데 이것도 연구기간의 시작과 중간, 마쳤을 때 세 단계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압도적으로 연구가 끝났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팀의 저자이자 리더인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알버타의 부교수 노아 캐스텔로 씨는 이렇게 나타난 변화의 크기나 효과 면에서 기대보다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셀폰의 인터넷 연결로부터 브레이크를 가졌을 경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집중도, attention span이 한층 더 좋게 만들어졌고 이것은 컴퓨터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내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집중력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데 연구팀을 놀라게 한 것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뒤에 점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마치 10년은 젊어진 정도로 집중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런 향상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 그동안 여러 개 관찰 차원의 연구에서 보여주듯 이런 결과들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끄는 뒤 참여한 사람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그래도 랩탑이나 아이패드를 사용은 허용이 되었고요. 또 거기다 셀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셀폰을 손가락으로 올리고 내리는 스크롤링을 중단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일어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이런 베네핏은 더 커져갔다는 것이죠. 월드 씨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셀폰을 사용을 중단하면 마술처럼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단하고 나서 사람들이 한층 더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리포트한 것을 쭉 그렇게 보면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사회적으로 접촉이 늘어났고 취미 생활에 쏟는 시간도 증가했고 잠자는 시간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도 한층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뉴욕 유니버시티 랭건 메디컬 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닥터 주디스 조셉 박사는 말합니다. 이런 결과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전자 디바이스에 밧줄 묶여 있듯이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셀폰이 문제인 것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 운동, 엑서사이즈나 야외 활동, 숙면, 좀 더 밀접한 사회생활 등 이 행동들의 참여도 늘어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건강도 향상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뇌를 재훈련시키면서 다양한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을 해소해주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줄여주는 것이 역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조셉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2주 동안 셀폰을 꺼버릴 수 없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천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꺼버리고 직장생활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시작을 작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0분 시작, 조금씩 늘려가면서 주말에는 더 길게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면서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본인과 가족 모두 같이 꺼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하루 중에도 저녁 식사 시간이나 일을 다 마친 뒤 시간을 정해놓고 시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얼굴을 맞대고 갖는 대화를 꼭 가질 것을 권합니다.
셀폰에 알려준 대로 이 다양한 노티피케이션을 꺼버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을 둘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컨트롤이 힘든 사람, 힘든 경우라면 예전에 썼던 셀폰 기억나시죠? 이 덤폰이라고 부르는 이 플립폰, 이것으로 교환하라고 권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전화를 걸고 텍스트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것이 좋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또 집안이나 직장에서 폰 라인이 필요 없는 다양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셀폰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활동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생활에 셀폰은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지참하고 다니는 슈퍼컴퓨터인데 그러면서도 이것으로부터 한 번씩 정규적 브레이크 타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셀폰을 끄고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가면 마술같이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 늘어나고 대체되는 좋은 습관이나 행동들이 결국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슈퍼컴퓨터는 현대 사회에 엄청난 능률과 도움을 주는 것은 부정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늘 존재하던 기본적인 행동들이 대체되면서 부정적인 여파를 낳는다는 것이죠. 다 알던 것들이지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야외 활동이나 사회적인 친구 또는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들의 소중함이 인간의 정신력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이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